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한국인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정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미신고 해외 코인 거래소 16곳의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의 위험성이 있고 특근법상 관리감독이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국내 비포 거래소들이 해당 공지사항도 올려놓기도 했었는데요. 출금 제외 거래소라고 해서 페덱스, XC, 그리고 쿠코인 등등을 이렇게 빗썸에서 공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포 거래소는 이쪽하고 거래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 추가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사업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위원회 쪽에서 나중에 특근법상의 문제점이 나온다라는 배경은 으로 인해 유관부서 방통위원회한테 국내 접속 차단 요청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 이제 대부분 개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가 되어져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기본 의무 사항이 있죠. 위험성에 있는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 이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돈을 꼭 국가가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실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의무 대상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코인 이슈, 시황 이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특검법상 위배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그 친구들이 있죠. 자금 세탁 관리 위원회 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자금세탁관리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추가적인 조사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에 따른 신용 등급을 하락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환거래에 있는 규모를 거래 규모를 제한을 두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박살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피버거 하반기 글로벌 물가 상승률 절반 수준이 4.7%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농산물 가격과 금투세와 공급망 압박이 진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가 있어서 서유럽 쪽의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7.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7월에 F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5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시한된 점이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0.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교착된 가운데 미국 내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으로 일시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과 골드만과 노무라 쪽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성장 전망이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왜 이렇게까지 안 좋게 보고 있냐? 제로 코로나가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것이다라는 주장의 근거치가 나왔고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 5.5% 내외 목표를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7월 산업 생산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시장 기대치 밑돌았고 중국의 부동산 기업 현금 흐름이 7월 기준 연간 24% 감소했으며 경기 침체 실감한 중국인들이 부채를 줄이고 저축에 늘렸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미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 문제이지만 유럽과 영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러시아 가스 공급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이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큰 차이점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 근원 물가지수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하지만 영국과 유로존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서유럽 쪽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티그룹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보고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좀 했고 그 이유는 연말부터 영국과 유로존에 침체가 진입을 할 것 같고 미국은 내년 말 정도 때 나와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BBY를 투자를 해서 1.1억 달러를 벌었던 20세 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 돈으로 300억 원 정도 빌렸고 그 뒤로 절묘한 최고점 시점에 매도를 함으로써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운도 좀 따라주기도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잘 몰랐던 친구가 이런 걸 투자를 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철저한 공부와 원래 이제 기존에 글로벌 펀드 쪽에서 또 관심 있게 또 공부를 또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공부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시 맥그레거 선임 전략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올가 내년 시장 전망 너무 낙관적인 게 문제이고 올해 말 완만한 침체와 내년 증시 밟지 않을 것 같다.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고 침체가 완만한 배경으로 좀 보고 있다. 약세장의 인내가 좀 필요하고 웬만하면 배당주나 에너지, 방어주가 좀 선호가 될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전체적인 기술주가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코인도 기술주에 저는 그렇게 좀 부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세가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주장이 좀 나왔고요. 스티펠 수석 전략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 둔화하면서 연말 주가는 상승 마감할 것이고 에너지 식료품 물가 떨어지면서 CPI 11월에 3% 정도 될 것 같다. S&P 지수는 4,600을 뚫을 수도 있고 성장 기술주가 주도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최근에 뭐 퇴직금, 미국의 퇴직연금에 있는 수익률 추이도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령화 사회에 있는 진입 속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과연 주가 관리를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연말 주가가 생각보다 상승 마감할 것이다라는 부분에도 저는 조금은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메타마스크가 크롬 업데이트 한 번씩 하라고 나왔던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아발란체가 8월에 역사적인 실적을 또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공급 대비 그리고 거래량 대비 그리고 가스비 부분도 생각보다 높게 나와 주었는데 왜 가격은 별로 지지부진하냐?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카라나도에 있는 DZ 메커니즘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제가 에이다만 따로 해가지고 영상 올려놨던 게 있으니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인 매크라도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하겠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뭐 남미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쓰레기 종이를 받을 바에는 코인 받는 게 더 낫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통화를 받기에는 그 나라 통화가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여지가 있고 기업에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코인을 받자라는 게 요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국가들이 박살될수록 글로벌 기업들이나 웬만한 유통기업들은 왜 코인을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커졌던 배경은 다 이런 속내막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비에 HUSD 발행사와 디펙의 문제점이 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디펙의 현상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겨울 침체 가능성의 상승 여지가 계속 보여주고 있고 9월에서 10월 달에 또 에너지 관련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독일 쪽은 전가시키겠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10만원 정도를 더 얹히겠다라고 했고 전기세는 또 따로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여름 시즌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가을 겨울 시즌 때 이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 있는 올라가는 시점이 한없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970년도 때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시점하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고령화 부분. 그 고령화가 대부분 은퇴해서 연금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 여기에서 대부분 중간 탈락자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때 성구매 능력이 있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조기에 이제 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도 생각보다 더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체감상 느낌은 있겠지만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해도 금방 내려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가지 차트로 보았을 때도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올라간 만큼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갈 만큼 천천히 내려간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기본값의 기본값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곧바로 경기 침체 이야기가 거의 일간 보도될 만큼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심리적 부분은 거의 다 이런 유럽 쪽에서도 거의 재고를 많이 쌓아놓을 만큼 미리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에 따른 문제점이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동률 추이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쪽에 거의 해당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업들이 가동률 추이를 조금 더 조조하게 가져가면서 갈 것이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면 좀 시장의 에너지 가격에 있는 안정화는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유럽 쪽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구매 효과도 데이터를 보니까 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나스닥 관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좀 질질 짜고 있는데 오히려 나스닥은 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박살이 났었을 때 투자를 할 때 기관들에 있는 패턴과 부자들에 있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항상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부분에 더 베팅을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선투자하고 남은 돈 갖다가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니 비트코인의 상대적 대비보다 좀 덜 올라가는 효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상대적 대비 지금에 있는 나스닥이 거의 많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꽤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제미니가 미국 사용자들을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것과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8월 중에 생각보다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덩달아 같이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과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코인의 뭐 반등을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이유는 호재가 끝나면 항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자가 끝나게 되면 여전히 기술적으로 하락은 전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머지에 따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스테이킹인데 이더리움의 57.85%가 거대 플랫폼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그건 리도의 31%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 리도와 같은 스테이킹 솔루션의 POS의 시스템의 일정량 이상 점유율을 같은 합의 인계값에 가지게 되면 MEV 활용한 지나친 차익 편취와 특정 트랜잭션 검열 지배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의 이슈가 되자 리도는 스테이킹 되는 이더의 지분을 자체적으로 줄일지 거버넌스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상위 1% 지갑이 미국의 VC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 DCG 이런 쪽이 거의 다 내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는 저의 매우 주관된 기술적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구독자님께서 야, 너는 9월 달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한 2만 정도 대에 근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9월달 부분에 악재가 좀 많습니다. 마운트콕스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현물 거래소 비중 대비보다 선물에 치중된 비중이 워낙 또 짙다라는 게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고요. 최근 과거 백데이터 기분으로 했었을 때도 여전히 안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았고 거의 9월에서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좀 많이 터져 주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려면 총 통화량의 공급량도 중요하겠죠. 근데 총 통화량의 공급량 추이도 9월 달에 QT 양적 긴축을 또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더 세게 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일단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과거에 17,000까지 보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아마 21,000에서 2만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 근사치에 오면은 그래도 저렴한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9월 달에 대부분 일시적으로 좀 많은 수익이 나왔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꽤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지금의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이유는 이더리움에 따른 기대감과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포크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어느 정도는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조금은 있지 않겠냐. 근데 과거에 17,000 구간대까지는 왜 못 간다라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더에 진짜 엄청난 문제점이 나왔다. 결함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맞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구간대에 제일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이 평균치, 평균 가격 추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본인에 있는 본전 대비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이 물량이 내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석을 좀
길게 풀어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죠. CFO가 너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성이 이 모양의 매도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냐? 너는 실력이 없어 하고 지금의 가장 실험률을 누군가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기업들에 있는 액션에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CFO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익성이 그 전에 투자했던 게 좀 수익이 좀 잘 나왔어. 근데 지금의 갑자기 수익도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이더리움 물량이 좀 되게 많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실패작이라고 그걸 감안하고 던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이제 채권회사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금융자산의 성향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이 있고요. 채권회사들은 어차피 고정비를 빼야 되니까 일정 물량을 좀 던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매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려갈 때는 안 팔아요. 여기 찔끔찔끔 올라갈 때 채권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좀 많이 팝니다. 그때 고정비를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더 낮은 구간대에 팔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의 이제 9월 15일 구간대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문제없이 될 것이냐,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CME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